네, 10월 29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규현의 대리운전입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운전석에 앉아서 김종대 전 의원을 대신해서 제대로 정치연합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정구승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네, 든든한 대리운전 기사님 오늘도 이렇게 잘 하고 오셨네요. 언제는 불러주십시오. 대리운전 번호는 02800-7070. 아, 맞아요? 거기로 전화하면 용산 대통령실로 연결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센스 있게 바로 이 최상병 사건 오래 이제 쫓아오셨던 김규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정구승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정을 노렸으나 다시는 불리를 받지 못했던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실시간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내란 특검 바로 갔다가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자주 모시도록 하고요. 예. 원래 두 분이 전공 분야가 최상병 특검 그리고 명태균 이런 이슈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워낙 국제적으로 큰 뉴스가 있어서 이거 안 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이목을 끌었던 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막 끝났다라고 하는데 좀 아직까지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두 분 눈길을 좀 끈 내용이 있다면 뭔가요? 금관 저는 네. 3,500억 불짜리 금관입니다. 그게. 아, 그렇네요. 예. 이 금관이 설령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진짜 금관이라고 하더라도 3,500억 불을 막을 수 있다면 예. 그렇죠. 굉장히 싼 거죠. 예. 근데 생각보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 환하게 웃을 줄 알았는데 약간 새침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금을 좋아한다고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나중에 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뭘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 기대는 되는데요. 정구승 변호사님은 뭐 어떠셨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 대통령님의 워딩이 조금 눈에 왔거든요. 핵추진 잠수함 관련 요청이랑 핵연료 재처리랑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좀 기술을 쓰셨어요. 이미 지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한번 기술 들어갔군요. 네, 기술을 써서 한번 이미 해줬지만 확실히 도장을 찍어달라. 그러니까 신무진을 설득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너가 이미 했잖아 라는 식의 그런 기술을 쓴 거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 사실 판을 정말 잘 짠 거예요. 이걸 해주면 너네의 해군의 커버 범위가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너네 비용이 좀 적게 들어. 그러니까 우리 해줘라는 식의 그러니까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니까 좋아하는 게 비용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가 대신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만 줘라고 하는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철저히 준비된 메시지다. 준비된 메시지다. 안보는 진보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관세 협상에 아직 타결이 소식이 안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그건 막판 조율도 지금까지 또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하여간 이게 지금 핵심이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좀 해결됐습니다. 5시 반 정도에 지금 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해서요.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여쭙도록 하고요. 그러면 두 분이 반갑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문 분야로 얼른 들어가 볼까요? 송창진 전 부장검사가 오늘 특검에 소환됐어요. 사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문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게 김규현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네. 오늘 좀 특히나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분이 소환되는 영상을 보고 나서 저렇게 생겼구나. 물론 이제 국회에서 몇 번 보긴 했는데 저렇게 그냥 평상시 모습을 나온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느낌이 이재명 사건과 공수처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공익신고하고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변호사님이 담당 검사랑 송창진 부장검사가 이종호 변호인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요. 휴식 시간에 거의 담배 피는 그런 공간에 수사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떤 분이 외압이 많이 있다. 수사하기가 힘들다. 내가 그래서 국회에서 1인 시위까지 하려고 했다. 라는 이벤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박대령 항명 재판 중이었는데요. 사실 김계환 전 사령관이 공수처 가서 진술을 하면서 사실은 대통령 경로가 있었고 외압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공수처에는 했다. 라는 첩보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공수처에는 그렇게 말한 김계환의 진술 조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서류가. 그럼 그 서류를 확보해가지고 박대령 항명 재판에 제출하면 외압이 있었던 게 사실로 입증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박대령 재판은 그냥 확실한 무죄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했어요.
제출 명령도 신청해서 군사법원에서 공수처에 그럼 그 서류를 내시오라고 제출 명령을 합니다. 그건 거부할 수가 없는 명령이에요. 법적으로. 그걸 공수처가 2번이나 거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보를 못했어요. 그 서류를. 그걸 직접 썼던 사람으로서 그 고발장을 저는 보통 이제 메인 의견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다 작성을 하시고 신청만 하면 된다. 저는 와갖고 이제 좀 간단한 신청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문서 제출 명령일 줄 몰랐죠. 사실 조회라. 그때 정말 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적었었는데 너무 야속했던 게 그게 확보만 됐으면 저희가 그 재판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졸일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그리고 실제로 국회나 이런 데서 공수처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이거 법원에서 요청하면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도 몇 번 하셔갖고 원래 또 이제 변호인들 가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계환이 진실을 말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인을 해줄 거다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몇 번 공수처 관계자랑 통화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우리 이거 신청하려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오는 공식 답변은 거부. 이게 안 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 재판이 힘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아예 김규현 변호사는 어떤 주장까지 했냐면 법원이 나서서 압수수색을 해달라 공수처를 이런 주장까지 했을 정도로 안 주니까. 그러니까 범인이잖아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그래도 공수처에 대해서 의심은 있었지만 뭐 드러난 거는 없고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 일부 방해 세력은 있어도 공수처 자체는 열심히 하려고 해. 다만 이 사람들이 인원도 적고 규모도 적고 또 뭐 수사 실력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니까 그게 잘 안 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 범인이었어. 다. 그러게요. 공수처가 범인이었다. 이거 거의 마피아 게임 같은 거잖아요. 시민인 척했던 사람들이 밤이 오니까 다 마피아로 활동하다가 선한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떠오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검찰이 죽인 줄 알았는데. 공수처도 그냥.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 당시에도 뭘 잘 못했던 게 갑자기 막 떠오르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이없게 철수하잖아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것도 어느 정도의 뭐 설계가 아니었나 싶고 이때로 보면 공수처와 관련된 루머들이 거의 다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음모론으로 치고 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은 공수처장 오동훈. 원래는 오동훈이 아니고 김선규라는 사람. 지금 김선규가 아니고 그 방통위 부 김태규. 김태규였다고 해요. 방통위 부위원장이었고 지금 또 지금 내려와가지고는 울산에 김상욱 의원 지역구 출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김태규를 공수처장으로 원래대로 보냈으면 그거는 제2의 중앙지검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거였고 근데 그게 또 이제 야당의 반발이나 그런 걸로 여의치 않으니 오동훈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럼 식물공수처 전략으로 간 것이다라는 게 그때 음모론이었는데 뭐 지금은 거의 이제 정설로 올라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 왜 갑자기 공수처와 각을 세우냐에 대해서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맥락을 들어보면 충분히 최상병 특검에서 왜 수사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다 내부자분한테 좀 전달을 받았는데 최상병 특검이요?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외압이 들어온 거잖아요. 공수처 내부에서도 수사를 못하게 할 때마다 만약 담당자 입장에서는 나는 거기 공범 아니다라는 거를 어딘가에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같이 한 사람이 되잖아요. 살려고. 제가 들은 바로는 업무 일지를 누군가가 굉장히 꼼꼼히 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특검이 확보했다고 해서 아마 조금 디테일한 전후 사정이 조만간 특검을 통해서 좀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놓는다. 녹음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되게 자신만만하다. 그 업무 수첩이 되게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송창진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오동훈 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윤석열 외압이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 사표 쓰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는 건데요. 송창진 부장은 그런 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1부장이었던 김선규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도 총선 때까지 수사하지 말아라. 영장 청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밀었다는 건데 이 둘이 이제 그 수사 외압, 수사 방해 쌍두마차 아니었는가 의심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맞았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그럼 왜 그렇게 했겠는가? 과거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이 근무를 했었고 뭐 친윤으로서 그래서 박아 넣은 거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야, 그러면 진짜 누가 임명했냐, 이거 뭐냐, 공수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공수처? 저는 이번 기회에 인적 쇄신을 조금 할 명분을 얻었다. 인적 쇄신을 해서 지금 사실은 저는 그런 비판이 많았죠. 공수처의 공짜가 빌공짜 아니냐. 사실상 조직을 잇는데 성과가 없고 제대로 된 걸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인적 쇄신도 하고 실질적인 좀 수사가 가능한 인력과 규모와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걱정되는 게 이대로 그냥 공수처가 표류해 버린다고 하면 사실 뭐 아무것도 못한 과거의 개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의 원안대로 좀 통과를 시키던가 아니면 좀 그 정도의 강도 높은 격상을 시키고 대신 인적 청산은 무조건 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좀 조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적인 개선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인적 청산이 빨리 돼야 됩니다. 지금 김선규, 송창진은 이미 퇴직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퇴직 후에도 한동안 최혜병 수사가 멈춰섰던 것은 오동훈 처장도 있고 그리고 저는 원래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검사나 그런 수사관들도 이 송창진, 김선규의 외압에 나중에는 동조한 것 같아요. 외압 수사라고 했더니 우리 외압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외압에 반발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뭐 얘기하고 맨날 같이 보고 같이 밥 먹고 회식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면 또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물들면서 그냥 이런 식물 공수처로 모두가 전락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싹 물갈이를 하는 것이 차에 필요하다. 처장부터까지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인데요. 원래 공수처는요. 판검사 수사하려고 만든 조직이에요. 그렇죠. 고위공직자 수사죠. 범죄 수사처다. 물론 이제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뭐 장관, 차관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판검사를 수사하려고 만든 조직입니다. 왜? 판사 검사를 자기들이 수사하고 잘 안 하니까. 검사 수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만든 건데 이 수사 대상이 지금 뭐 지방 자치단체장부터 뭐 판검사부터 뭐 너무 많아요. 규모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두를 수사할 수 있으니 아무도 수사를 안 하는 그렇네요. 이런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참에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행정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경찰도 할 수 있고 검찰도 할 수 있고 특검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냥 싹 걷어내고 수사 대상에는 판사, 검사 그리고 고위 경찰 이런 사람만 딱 해서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 소위 말하는 판검사 수사처. 사정기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만이 저는 공수처가 살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판사에 대해서도 이걸 어차피 또 다시 그 기소를 일반 법원에 하게 되면 판사에 대한 기소나 판사에 대한 재판이 아무래도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를 진행을 하면서 세트로 이번에 이제 사법부에 대한 견제안까지 같이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는 김에 고위공직자 공수처는 수사처고, 고위공직자 재판처, 재판법원, 혹은 재판소. 뭐 따로 이제 뭐 이렇게 특별 재판, 판사를 재판하는 재판소 이런 거 따로 두는 게 좋겠죠. 댓글창에 김규현 정구승을 공수처로 보내야 된다. 두 사람이 수사하면 믿을 것 같은데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당원이라서 안 된다면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이게 또 당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해 충돌도 있고 해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은 가능하신가요? 심지어 로펌 대표예요. 지금 일하셔야 된다고? 저희 직원이 40명이 넘는데 그리고 저도 당적이 있어서 어차피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사건들이라고 하는 게 김규현 변호사가 눈밝게 사건들을 보고 또 용기 내서 폭로해 주셔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사실을 말한 건데요.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만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당적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또 뭐 이게 제도적인 게 있는데 사실 뭐 민주당원이 특검 들어가서 막 수사하고 하면 이제 부적절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사회 상식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당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이제 판사나 검사들 중에서 정치 성향을 심각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 성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많죠. 근데 그거 드러내지 않죠. 오히려.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 몰라요. 이러면서 뒤에서는 할 짓 다 해요. 이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독일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공무원들이 그냥 정당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 판사, 독일 검사들 자기 정당 당적이 있어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은 3인당
저 사람은 김인당. 오히려 다 오픈하고 네, 다 오픈돼 있어요. 양성화하자. 그렇기 때문에 독일 판사나 독일 검사들 수사해서 쟤는 김인당 판사라서 저런 거야. 쟤는 3인당 검사여갖고 저렇게 수사했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오픈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는 거죠. 네네. 네. 차라리 그런 방식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아닌 척하면서 하는 게 더 그렇죠. 뭐라고 할까 음성화돼서 나쁜 방식인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당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검이나 이런 뭐 수사처에서는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그런 부분도 특히 이게 비단 검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사관들도 특히 현직에 있는 변호사들을 데려가려고 할 때도 그게 굉장히 많은 장애 요소를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종호 전 대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종호 전 대표도 사실 김기현 변호사가 용기 내서 제보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이분의 인맥이라고 하는 뭐 좋게 말하면 인맥일 텐데 생각보다 뿌리 깊고 어둡고 넓다라고 하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점점 자꾸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송구하기도 하고 김기현 변호사 잘못은 없잖아요. 예.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네. 이번에는 제 잘못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그런 그분까지도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사람들은 다 걸러지고 또 나쁜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대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되리라 싶고 요즘에는 또 이종호 씨 측의 저항이 굉장히 거센 것 같아요. 혹시 또 변호사님을 협박하거나 그러나요? 아니요, 뭐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직접적으로 뭐가 오고 하진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이관영 씨가 저한테 막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뭐 맨날 그 스토커처럼 막 그랬는데 요즘 좀 뜸하네요. 이종호 씨 측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었죠. 근데 뭐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유력자들이랑 친분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는 저한테 뭐 일부 확인시켜 준 것도 있고 뭐 자랑하기도 했고. 뭐 유력자라고 한다면 뭐 정치인이나 검찰의 간부들, 검찰 간부들요. 주로 이제 사법기관, 판사, 검사, 판사도요? 경찰. 이 당시는 한문혁 검사 같은 경우는 부부장이었잖아요. 사실 고위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종호 씨가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검사는 아니죠. 한문혁 검사는. 근데 이종호 씨가 관심 가질 만한 검사는 이제 총장, 검사장, 적어도 부장검사는 돼야 되는데. 부부장검사인 한문혁이 뭔 그렇게 관심사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제 도이치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기가 이제 달려갈 위기에 처하니까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 누가 수사팀에 누가 있어라고 이제 줄을 대려고 보니 뭐 기존의 인맥으로 수사팀 명단이나 이런 걸 받았겠죠. 받아 보니 이제 한문혁 검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추가로 합류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접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술자리에 뚫고 들어간 것이 사실상 저는 정설이라고 보고요. 그 지인이 의사 최 씨라는 거죠. 전문 용어로 감았다라고 하죠. 감았다.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한문혁 검사가 거의 넘어가지 않았고 2달 뒤에는 이제 이종호 씨를 이제 구속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해갖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건희까지 그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뭐 23억 차익이라든가 의견서 이런 거 한문혁 검사 쓰고 공소장 변경도 무죄가를 나온 전주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유죄로 바꿔서 김건희를 함부로 불기소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다행히 여기까지 왔고 지금 뭐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뭐 어떤 이종호가 특혜를 입거나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이제 구속되고 이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사신 거예요. 본인도 법대로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런 의혹이 있더라도 나는 결과로 보여줬다라고 이제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한문혁 부장님도 자기가 했던 행동 덕분에 살아남은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한문혁 검사가 뭐 물론 100% 잘했냐, 잘한 짓만 했냐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세상에 보고는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뭐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뭐 본인도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을 아마 느끼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종호나 이관영이나 임성근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살기 위해서 특검 온갖 것에 모략을 꾸미고 음해를 하면서 특검을 지금 막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만약에
털끝만큼도 너무 순수성을 요구를 하면서 뭐 조금이라도 이제 흠이 나오면은 오히려 특검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종호의 노림수에 다 넘어가는 이런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큰 판에서 흔드는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 이 논란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누구의 노림수인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누구도 이득이 없어요. 특검도 이득이 없고 한국혁 부장 본인도 이득이 없고 심지어 김건희 씨도 이득이 없을걸요? 그럼 이종호가 얻는 이득은 뭐예요? 이종호의 얻는 자신을 2번이나 구속시킨 그리고 복수? 감으려 했으나 감기지 않은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주면서 아마 추가 수사나 추가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잘 감는다고 하셨는데 그 변호사님들은 아무래도 이런 감는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건가요? 나 누구 한다. 구승이 앞길이 창창해지려면 이런 사람도 좀 구승이 앞길 이런 식으로 많이 감으시려고 하죠. 저기 의뢰하러 오셔가지고 변호사님 성함을 막 그렇게 부르면서 그러면서 사진 하나 찍자. 사진 찍자고요? 변호사님이랑도? 그런 사진을 참 좋아해요. 보면은 꼭 보면 대개가 한 40대 후반부터 한 60대 정도까지 아저씨들이 많아요. 보면 이런 브로커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서 그냥 하면서 이러고 하면서 사진 찍어요. 저 사진 지금 나오네요. 얼큰하네요 벌써. 얼큰한 사진. 저런 걸 참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제 뭐 만약에 금품이나 선물이나 이런 걸 준 내역이 있으면 그런 거 꼭 적어놓고 나중에 어떻게든 활용하려고요. 사진 찍어놓거나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서 항상 좀 고위공직자들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그럼 이종호라는 사람이 과연 김건희 씨와 찍은 사진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혹시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지금 뭐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유력자들과의 사진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번 기대는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종호 씨 측은 2가지죠. 자기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판 4판이고 자기가 살 길은 김건희 특검 흔들어서 수사 동력 약화시키고 신뢰도 하락시켜야지만 자기가 사는 겁니다. 김건희도 그럼 거기 반사이익을 얻겠죠. 그런 거라서 온갖 자기가 가진 사진이나 막 이런 걸 하나씩 둘씩 지금 푸는 것 같아요.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흔들어대고 그리고 약간 명태균 씨 비슷하게 이제 포지셔닝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막 흔들어대면서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자기 혐의는 살짝 빠져나가고. 뭔가 명태균과 이종호가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다라는 느낌이 오긴 하네요. 성격은 달라요. 성격이나 캐릭터는 좀 다른데 현재 지금 둘이 처한 상황이랑 둘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전략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종호라는 사람을 주의 깊게 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검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댓글창에는 이종호 폰이 진짜 황금폰이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막 발로 밟아가지고 막 부셔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최상병 특검팀에서 뒤에서 다 보고 있다가 영화처럼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뭐 수사 능력이 뭐 없네 이러고 하지만 사실 성실하게 뛰면 이렇게 수사가 된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4년 전에 도이치 수사를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막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종호 씨가요. 지금 이종호는 아직 본인이 한 것에 10분의 1도 처벌 안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10분의 1밖에 더 없을까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저렇게 수익 모델을 만들었는데 10번밖에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도이치가 한 번일 경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수사를 좀 우리가 응원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특검의 또 하나의 좀 관건 혹은 남은 다른 특검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검찰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시민들이 이 특검에 대해서도 바라는 바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근데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인데 사실 그거에
첫 번째는 기존의 의혹을 파헤치는 거지만 그 특검으로서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서는 왜 기존의 수사기관이 못했는가까지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좀 초치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특검 보러 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시면 다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인 걸 생각을 하면 전선을 넓히기보다는 조금 이제 마무리해서 공소 유지나 그리고 그 무죄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기소하는 방향에 좀 더 신경을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이번에 다루 팀을 꾸려서 변호사 출신, 경찰 출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그 상대방 심지어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사 검사 수사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검사 수사하기가 조금 그나마 쉽고 판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판사 수사가 제일 어려워요? 영장 내주겠습니까? 하긴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벌써 지금 영장 기각됐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지금 수원 3인방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특검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수사팀에는 검사들이 대거 들어와 있고 결국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예를 들면 도이치 불기소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사해야 되는 건데 뭐 저는 할 수는 있겠다고 봐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사실 한문혁 검사나 뭐 이런 도이치 수사팀이 속했던 그 수사팀은 기존의 그 김건희를 불기소한 이창수, 조상원, 뭐 최재훈 검사 이런 사람들 친윤 검사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압박과 압력을 받았어요. 그 권오수 회장이나 뭐 전주 이런 사람 공소유지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인사도 물먹었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시키면 아마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잘 걸렸다 이놈. 그러니까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조직에 있던 사람을 치려고 하는 거니까 시동을 걸기가 어려운 거지. 만약에 판을 잘 깔아줘서 너네가 하지 않으면 너네가 죽어. 라는 식의 판이 깔린다고 하면 정말 기쁘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검사가 수사한 결과를 뭐 과연 얼마나 신뢰할까 이런 거죠. 기소를 해도 뭐 봐준 구석이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약한 걸로 전발 다 기소한 거 맞아. 불기소를 하면 당연히 저거 봐라. 검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뭐 변호사나 경찰 등 비검사 출신으로 수사팀을 꾸려갖고 하는 거는 저는 뭐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판사에 대한 수사가 제일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요새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그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정말 딱 한 명 나왔어요. 나머지 6명은 다 기각이 돼버렸는데, 이것도 특히나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기각 사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혐의에 관련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거 본건 가가지고도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던데요. 이게 지금 그래도 이 헤드라인 진짜 잘 쓰셨어요. 제가 썼습니다. 가면은 최고. 우리 사전 공모가 있었는 거 아닌지. 함께 공모하시죠. 딴 데 가면은 막 이런 경우 있어요. 막 해병 특검 수사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수사 실력에 뭐 물음표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자 보세요. 이종섭 대통령 경로한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수사 외압이라는 게 뭐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화낸 거 다 말했고, 그래서 이종섭부터 해가지고 박정훈, 자기 말 안 들은 박정훈을 잡아 넣으려고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청구하라고 시키고 기록 회수 강제로 해오고, 그 회수에 와가지고 거기서 임성근 빼려고 온갖 거기에 자 지금 받아 적어라 라고 하면 수사 결과를 막 받아 적으래. 수사기관 보고. 이런 것까지 지금 녹취가 다 나온 상황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거 수사하는 검찰단장 김동혁은 이번 달 안으로 박정훈을 구속시키겠습니다라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해 막. 검찰단장이. 이게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앞으로 수사 외압이라는 것은 합법화. 수사 외압의 합법화. 이걸 보고도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수사기관에다가 받아 적어라 수사 결과 이렇게 해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럴 거예요? 네? 그 수원 3인방 판사님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도 판사가 그 영장 기각했다고 해병 특검 큰일 났다. 수사 제대로 하는 거냐 이거. 이렇게 타박하는 거가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법원을 타겟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100% 1000% 지당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헤드라인이 이게 예술이다 이게. 저는 다른 매체에서 이거는 풀어줄 결심이었다. 그러니까 임성근이라는 사람의 비속어는 아니겠죠. 어그로를 너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끌어놔서 이거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기 때문에 임성근에 대해서도 못 풀어준 거지. 사실 생각을 하면 구속 영장의 발부 사유는 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뭐 주거 불안정인데 주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생각해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 구속 요건은 제일 없어요. 왜냐면 오지 말라고 해도 특검에 찾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증거를 인멸해야 되는데 자기가 바보짓 한 내용을 자기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증거 인멸 우려도 좀 적고 영향력도 제일 낮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진술이 오염되거나 이미 바보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 그 구속의 요건만 바라보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전 사단장이 제일 낫지 않을까. 이종서 전 장관만 보더라도 가족을 데리고 호주로 튀려고 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죠. 심지어 뭐 거기 기각사유에 가족과의 유대 관계라고 했는데 가족을 데리고 튀려고 했어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구속 사유에 딱 부합하는 거고. 가족과의 유대라고 하는 게 기각 사유에 쓰여 있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하네요. 이런 식이면은 가족이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이거 뭐. 아니 근데 기각 사유에 그런 게 그리고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특히 김동엽 전 검찰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군의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들어있는 군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력 끼칠 수도 있고 육사 출신의 육사 출신 군검사로서 당연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진술 오염 우려가 있다고만 봐도 그것만으로도 구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싹 기각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령관한테 아까 말한 그 가이드의 다른 버전, 즉 지휘 책임자에는 징계로, 뭐 현장 책임자는만 처벌하는 건 어떨까요?라는 걸 김계환 사령관한테 보낸 텔레그램도 저희 재판에서 이미 현출이 돼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는 더 이상 제가 이거로 학교에 가서 다시 형사소송법을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좀 법원이 역사에 남을 판결을 했다.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판결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걱정이 계속 좀 드는 건 거죠. 단순히 이 건이 아니라. 그렇죠. 법원이 항상 최후의 보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종심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완벽해가지고 최종인 것이 아니고 다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종심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국민의 권위를 인정할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수원 3인방이라든가 뭐 지금 조희대 대법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도저히 저거는 이제 국민 입장에서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다툴 방법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가서 또 호소라도 하겠는데 법원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근데 그 방법이 없어서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이제 국가 전체가 이제 불신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이러면. 특히 최상병 사건 그리고 박정원 대령 외환 사건에서 법원이 더 할 말은 없는 건 그 인권 보장의 보루라고 했던 본인들이 한참 윤석열 정권이 서슬 펄을 때 행정법원에 저희가 그렇게 보직해임 취소 소송을 걸고 기일 잡아달라고 계속해도 단 한 번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네요. 거의 그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김정민 변호사님께서 그 행정소송 그 페이지를 약간 그 외장 하드로 쓰듯이 모든 자료를 정말 다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만약 의지가 있었다면 다 봤습니다.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압을 받았던 군사법원이 움직여서 박정원 대령님의 무죄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정권 바뀌고 때 바뀌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재판을 열더니 빨리 끝내겠대. 이거 뭔가 싶었어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렇네요. 거기도 로그 기록 좀 달라고 하십시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김정민 변호사님 그렇게 많이 뭐 올렸다고 하는데. 기가 단위로 올려놓으셨어요, 자료를. 네, 그런 또 집요함 덕분에 그 겨우 이 서슬퍼런 정권이랑 싸워가지고는 이렇게 무죄를 받기도 하고 또 좋은 결과를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최상병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앞서서의 내란 재판에서의 그 영장 기각 두 건 한덕수, 박성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과 김건희로까지는 최상병 수사는 못 올라가나라는 걱정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재청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장 재청구. 학자들은 그냥 이대로 기소해도 어차피 유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고 하시긴 하시지만 뭐
유죄만 나오면 다니까는 그래도 이 수원 3인방의 말도 안 되는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것은 너무 맞지 않다. 근데 만약에 또 기각되면 계속해야죠. 될 때까지. 이게 그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해병대 정신.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그 윤석열에 대해서까지는 어떻게 입증을 하고 유죄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종섭의 신병이 확보가 필요해요.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의혹이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뭐 이시원 전 비서관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안보실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의심은 가는데 이걸 임종득 의원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이종섭에 대한 저희가 신병 확보를 하고 거기서 죄소의 딜레마를 강하게 걸어갖고 이제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라는 말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원이 선을 그어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재청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 그 2명의 장관에 대해서는 수원 3인방이 역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저는 공익법무관이지만 해병대 정신을 본받아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될 때까지 영장 청구해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끝으로 명태균 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이번 주에 이제 국정감사 어제죠? 경남에서도 나와가지고는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냈는데 두 분은 또 강혜경 씨 변호인으로서 명잘알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번에 나온 행태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승 변호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재판을 제가 많이 갔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피고인, 그다음 변호인, 피고인, 변호인 이렇게 앉으면 항상 제 옆에 이제 명태균 씨나 김영선 씨가 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특히 명태균 씨 보석 관련해 갖고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할 의사를 불렀을 때 그분께서 이제 정말 그 무릎이 아프시다는 분이 벌떡 일어나갖고 화를 내실 정도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이분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이 하시는 말 중에 본인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진실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본인의 책임만 쏙 뺍니다. 그래요? 오세훈이 해줬다.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줬다. 하지만 돈은 내가 안 받았다. 여론조사를 해줬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미안서도 내 거가 아니고 미안서 난 모르는 데인데. 그런 말 들으면 막 어지럽고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세훈도 내가 만나고 오세훈 징징대는 거 우는 것도 내가 받고 뭐 청탁도 내가 받고 여론조사 내가 다 해줬는데 돈은 강혜경이 다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만 탁 빼버리는 마지막에 자기 책임 부분만 살짝 틀더라고요 항상. 근데 그게 참 이게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약간 그런 느낌인 게 저분이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기 계좌를 못 썼어요. 그리고 계속 강혜경 씨 계좌를 썼고 그리고 이제 전화통화 내역도 본인 같은 경우에 상사니까 강혜경 씨한테 전화하는 건 본인은 녹음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억 환기용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자동 녹음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거가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저렇게 우리를 건들까라는 생각을 하면 참 뭐 지팔직권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번 근데 이번에 특히 창원산단 관련해 갖고 자기는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거는 통화 녹음이 꽤 많이 있고 이미 뉴스타파나 다른 보도를 통해서 창원산단 관련 부지 개입에 개입한 정황이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중에 본인의 발목을 좀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11월 7일에 또 오세훈 시장과 대질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좀 특검에 팁을 주신다면 사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잘 다루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 보이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오세훈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명에게 본인 책임 부분만 빼고 물어보면 됩니다. 얘기 잘합니다. 그럼 얘기 잘해요. 디테일한 내용까지. 그래서 뭐 굉장히 이번에도 많은 말을 쏟아내가지고 좀 어찔하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뭐 연애 편지 이런 이야기까지 하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명태균 씨가 꼭 누구를 유력자를 만나고 오면 강혜경 씨나 김태우 소장님한테 자랑을 해요. 뭐 이종과 사진 찍은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왔어 이렇게 자랑하는데 오세훈은 질질 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승 변호사님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부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우리 명태균님. 네, 근데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재판이 너무 느려요. 여기도 네, 내란 재판 비슷하게 지금 빨리 재판이 됐으면은 이제 거의 실형각이라 얼른 다시 들어가셔야 될 상황이신 건데. 예. 지금 밖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뭐 오만 뭐 연애 편지다 뭐다 난사를 하고 계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좀 계산을 한 것도 같기도 한 게 1월 달쯤에 변론이 종결되잖아요. 그러면 선고가 한 2월 달쯤 나올 거거든요. 곧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법원 인사 나기 전에 2월에 어느 선고 나온다. 그러면 다시는 이렇게 와서 떠들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홍준표도 있고 뭐 이준석도 있고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왜 지금 오세훈을 딱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극딜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서운함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복수심이나. 그렇지만은 명태균은 그것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명태균은 항상 이제 선거를 좋아하잖아요. 내년 4월 지방선거. 네, 선거판이 열려야지 이 사람은 또 살아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또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네, 민주당이 그걸 받아줄 수도 없고 받아줄 리도 없고. 그러자면 결국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이런 범보수 진영에서 이 사람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이 계속 살아있으면 오세훈이 보수 진영의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활동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세훈 날려야 됩니다. 명태균은 오세훈 반드시 날려야 된다. 오세훈 날리고 그럼 이제 범보수의 새로운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해야지 명태균이 그럼 거기서 살아날 몸값이 올라가나요? 방을 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막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장동혁, 오세훈, 이준석 연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오세훈이 살아있거나 계속 있으면 이제 명태균 씨는 싫은 거예요. 그게. 명태균은 어떻게든 오세훈을 날리고 싶을 것이다. 그래야 자기가 살로가 열리니까요. 그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걸 기준으로 보면 다 맞아요. 말하는 것들이 지금 딱딱딱. 네. 그럼 정말 치열한 싸움이 되겠네요. 오세훈과 명태균은 서로 뒤가 없이 지금 완전 싸워야 되니까. 사실 개인적인 소망은 헌법재판소 했던 것처럼 대지신문도 좀 중계를 해주셨으면 정말 재밌게 볼 것 같은데. 아쉽게도 수사사항이라 그걸 볼 수 없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녹화는 되잖아요. 영상 녹화는 아마 하겠죠. 할 것이다. 야, 이제 어마어마한 세기의 특검 수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태균이 이길지 오세훈이 이길지 이거 굉장히 뭐 좀 뭐라고 할까 적절하진 않아도 팝콘 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오세훈 시장을 기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예측은 어렵지만 저희 중앙지검에서 사실 오세훈 수사를 할 때 담당 검사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특검 가기 전에 마침표만 찍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온 것도 참 문제네요. 그래서 욕을 하려다가 바로 기소를 한다니까.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더 이상 이거를 미루고 이미 수사가 거의 돼 있는데 이걸 미룬다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오동훈 처장이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에서. 보고 계시죠? 특검 관계자 여러분. 특검 관계자 저희 방송 보시나요? 김건희 특검 보고 계십니까? 갑자기 영상 편지 쓰시는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이 특검 수사가 어떻게 정치적 맥락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확 이게 집중도가 올라가네요.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거에까지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참 그것도 대단하다 싶네요. 네. 근데 뭐 그 바람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다. 그건 설령 오세훈이 날아가더라도 왜냐하면 내년 초에는 또 명태균은 본인의 재판에서 또 판결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형이 나와서 선거판에서 내년 지방선거판에서는 갑자기 사라지실 가능성이 방을 팔려고 판을 다 깔았는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 나오세요. 이렇게 법정 구속. 김기현의 촉은 오세훈, 명태균 싸우다 둘 다 날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일정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어도 이번 창원산단 위증이 또 한 번 발목을 잡을 거다. 네. 또 일타 강사 이 최상병 사건과 명태균 사건에서는 두 분이 전문성이 빛을 발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혹시 정순 변호사님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음번에도 꼭 나오고 싶습니다.
네, 또 모시도록 하고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0월 2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승원 평론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